자,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부가세 관련된 자료고 부가세 다 포함 안 돼 있고 자료가 쭉 있고 물음이 이제 회사별로 부가세 확정신고 신고해야 할 과세표 영세율이 있다면 영세율에 적고 회사별로 쭉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과세, 영세, 그래서 A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는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이 거래가 중간지급 조건부인지 할부인지 할부라면 장기할부인지 이걸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이 두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공급시기 관련된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기계장치 A의 인도일과 계약일이 동일해요. 그러면 할부 판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할부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잔금을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1년 이상이 아니니까 이건 단기 할부 판매가 되고 인도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에서는 계약금을 받았을 때 지금 21년 3월이 공급 시기가 돼요. 근데 이거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음이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의 공급가액만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A는 확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은 없습니다. 예정신고 때만 공급가액이 있는 거고 부가세는 이거부터 세팅을 잘 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기계장치 B는 인도일이 나중이죠. 이때 받는 거고 지금 계약금의 다음 날부터 잔금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면 돼요. 6개월 이상인지 잠깐 보면 21년 5월 21일 계약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잔금 수령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면 되거든요. 역법적 계산에 따르니까 여기에다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근데 전일까지가 역법적 계산이죠. 이게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딱 맞는 거예요. 지금 6개월 이상이니까. 그래서 요 케이스는 딱 6개월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6개월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에는 적합하다. 그럼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이 되는 거예요. 중간지급 조건부는 계약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돼요. 그럼 이번 과세 기간에는 이해 오는 거죠, 이게? 확정때. 근데 이제 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월 20일에 계약금만 수령하고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대가 수령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주는 규정은 장기 할부 또는 계속적 공급이에요. 그래서 얘는 장기 할부에 해당하지도 않고 계속적 공급에 해당하지도 않으니까 이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그럼 본래대로 가서 800만 원만 공급가액에 들어옵니다. 이 세금계산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과세 파트에 800만 원 이렇게 오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대개는 공급시기 관련된 내용이 부가세 지문 첫 번째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B는 장부가액 2,500만 원인 기계장치 A를 개인 사업자의 기계장치 B와 교환을 했습니다. 자, 교환의 경우에는 소비세 영역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예요. 그죠? 법인세나 소득세는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됩니다. 공급한 재화의 시가. 자, 이때 시가라는 게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면 그걸 쫓아가고 그것이 없으면 공급받는 자의 시장에서 있는 걸 쓰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공급한 거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도 모르면 상속 이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시가를 가져가서 감정가액 그것도 없으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가액이에요. 그러면 이 케이스는 자기가 공급한 것의 시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 쫓아가는 거지 밑에 있는 애들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B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이 공급가액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제시가 안 돼 있어. 얘가 불분명이라고 돼 있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분명하게 만약 시가가 있어. 그럼 얘 걸 가져가는 거야. 이해하셨죠? 얘게 있으면 얘 걸 가져가시는 거야. 얘게 없어. 이렇게 불분명.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보충적인 가격을 가져가는 거죠. 감정가액이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 B 이거 아니고 B도 못 가져가는 거야. 이거 왜냐면 공급 받은 거니까. 공급한 거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거 못 가져가고 얘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시가를 어떻게까지 가져가는지 잘 아셔야 돼. 부가세는 자기가 공급한 거 가져가는 거야. 한 거. 한 거 그게 원칙이니까 공급한 거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가져가는 거고 공급한 것에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가액이라도 가져가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B께 더 앞선다고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순서대로 잘 보셔야 돼. 지금 이 케이스는 가장 명확하게 자기가 공급한 시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저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교수님들도 여기서 다 나는 어떻게 바꿀까 이런 거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C번 가보겠습니다. 자, 외국에서 반입한 원재료를 가공해서 그래서 여기 국외가 있는데 국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입한 원재료를 가공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보세구역 내 사업자. 그러니까 보세구역. 그럼 이 원재료가 들어올 때는 수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세구역 밖에 있는 갑과 을에게 지금 공급을 한 거죠. 자, 제품 A는 사업자 갑에게 1,000만 원에 공급했는데 이때 갑에게 끊어줄 때 두 군데서 끊어준단 말이에요. 이때 원재료 수입에 대해서 세관장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했으니까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세관장이 하나 끊어주고 나머지가 내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1,000만 원 중에서 원칙이 이제 관세, 과세 가격에서 출발해서 각종 간접세를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합치면 300이 되겠지. 300.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B인데 인도인은 이번 과세기한이 맞고 을에게 2천만 원이 공급했어요. 근데 세관장이 미리 뗀 돈이 있다는 거지. 이때 떼는 돈이. 이게 세관장의 부가세가 170만 원이니까 세관장의 공급가액은 1,700이었다는 얘기죠. 1,700, 3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국내 거래예요. 국내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C는 600만 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국내 거래에서도요. 내가 자동차를 팔면 개별 소비세가 붙죠. 그래서 이런 수입이 아니더라도 보세구역 내 반출이 아니더라도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고 거기에 개별 소비세가 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1,050만 원이 돼요. 국내 거래에서도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 통치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재화에 국내 반출이 있겠습니다. 자, D를 가볼게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겸용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짜리고 그 면적이 동일하죠. 전부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상가와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이 한 평이라도 더 커야 전부 주택이에요. 네,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 부수토지 면적은 3,000제곱미터.
자, 건물 중에 50%가 과세. 50%는 면세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예요. 그럼 도시지역 안에 있으니까 2,500까지는 동일한 비율로 50%로 나머지 튀어나가는 500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과세 전체 면적은 1250. 3,000 중에 토탈 3,000 중에 1,750이 과세 면적. 그리고 면세 면적은 토지 쪽에서는 1,250. 이걸 갈라보면 건물, 토지. 어차피 우리 과세 쪽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 쪽이 건물이 50%. 이 토지는 토탈 3,000 중에서 1,750의 비율로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전체 임대료를 계산하고 총 임대료를 계산하고 그 총 임대료가 건물과 토지로 갈라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세 비율을 곱하면 되겠죠. 이때 건물과 토지로 갈라설 때는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거고 총 임대료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요 임대 기간은 다 왔어요. 요거 잘 보시고 월 임대료는 200이니까 곱하기 3하면 6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건 의미가 없죠. 소득세에서는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이자 수익을 빼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는 빼는 게 없죠. 그리고 감정가의 기준시가가 있어요. 기준시가를 보니까 토지의 임대료와 건물의 임대료는 각각 50%씩 갈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1.8%.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임대보증금은 요게 1.8%인데 토탈 365일 중에서 90일, 91일, 92일, 92일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는 91일 것 같았으면 되겠죠. 2분기니까 91일. 이렇게 계산된 총 간주 임대료가 얼마냐면 계산을 해보면 총 간주 임대는 655200. 그래서 총 임대료는 6655,200. 요게 6655,200. 그래서 50%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50% 다시. 여기에 3,000분의 1,750. 요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토탈리 계산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36049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604900이 D에 봉급 가액이 됩니다. 3604900. 이해하셨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2입니다. 2. 그래서 국내에서 제공하는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수출로 보는 케이스도 있고 하나는 기타 외화 획득 용역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케이스도 있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D였고 E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국내에서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어떤 누군가에게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했을 때 이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자가 반출을 하는 거죠. 국외 반출하는 경우. 이건 아예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다 전제 조건은 얘와 계약을 직접 하고, 그렇죠?
그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고 요 조건이 깔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내 사업자가 사용을 하는 거야. 사용. 근데 이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서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세 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B를 보니까 갑에게 인도했는데 그대로 반출했죠. 이 1000만 원짜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B를 보니까 을에게 인도했는데 이 중 70%는 과세 사업에 즉 1,400만 원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30%인 600만 원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2,400이 가고 여기 미안해. 여기가 600이네요. 여기가 600 과세, 여기가 2,40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온다. 맞죠? 답이 어디 있었어? 그렇게 써져 있죠. 자, 그래서 과표 쪽 한번 해봤고 다음 문제. 이번엔 겸용사업자고 부가세 신고 자료입니다. 이제 과세와 면세 겸용사업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쭉쭉쭉 있고 원재료, 구축물, 토지, 차량, 기계장치, 비품, 제품 별로 과세 표준을 계산하래요. 요즘 많이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 아주 자주 나오는 거 폐업을 했어요. 폐업. 폐업을 하면 지금 폐업 일자가 3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가세 과세 기간 있잖아요. 과세 기간. 그래서 폐업한 날까지 하나의 과세 기간이 되는 거죠. 요게 1기가 되는 거지. 요게 1기 과세 기간. 이 사이에 공급도 있을 수 있고 공급이 없고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가 있다라면 폐업 시 잔존 재화가 되는 거죠.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공급가액과 이 과세 기간의 공급을 합쳐서 공급가액이에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너무 늦어요? 더 빨리 해요? 요 정도 속도면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수준을 내가 맞춰서 나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훨씬 더 빨라요. 빠르지만 그래봐야 서로가 마음만 다치니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내용도 같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세모에게 엔딩 가져와서 같이 보고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2회 정도 풀면 끝나요. 그래서 좀 하는 거고 가보면 일단은 3월 20일 날 남아있는 자산 내역이 쭉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오타가 하나 있어요. 구축물이라고 바꿔주세요. 구축물. 중간에 보면 문제 보면 1번 자리에 아래 자산 중 건물과 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구축물이라고 좀 바꿔주십시오. 건물과 토지가 아니라 구축물. 근데 실제 시험에 아마 건물로 잘못되어 있었을 거야. 실제 시험도 약간 오류가 있기도 해요. 어쨌든 구축물과 토지입니다. 지금 구축물하고 요 토지는 겸용자산이래. 겸용. 같이 썼다는 거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쓰다가 폐업 시 잔존재화가 됐다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자산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위에 꽃 표시 한번 보니까 토지하고 차량 얘는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았대. 그러면 자기 생산 취득 재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간지 공급은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공제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제품에 대한 자료 있고 공급가액 자료가 있어요. 자, 그럼 원재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원재료는 폐업 시 잔존 재화 남아있을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시가. 그래서 7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 자, 두 번째 구축물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취득가액. 그럼 취득가액이 8천이에요. 근데 사용하는 자산이니까 감가율을 고려하는 게 맞고요. 지금 21년 1기란 말이야. 그럼 얘는 18년 2기죠.
그러면 2018년 이익이 빼면 5개 지나간 거죠. 그래서 3년에서 반 모자라니까. 그럼 75%가 남아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폐업 시 잔존재화도 겸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안분을 필요로 하는 거야. 안분을 할 때 우리가 공급이라는 거야. 공급. 항상 공급은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공급은.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에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80%니까 요 80% 쓰신 거예요. 당해 과세 기간 걸 쓰는 게 아니에요. 80%. 그럼 요게 6천에 80이니까 68에 48, 480인가요? 480. 4,800이구나. 요게 480에 4,800. 고충. 자, 다시 앞으로 가서 토지. 토지는 공급이 0이죠, 0. 그렇죠? 면세자니까. 차량도 0이죠. 자기 생산 취득 제한가 아니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으니까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는 취득 원가로 가는 거죠. 취득가액 2천. 거기에 감가율을 반영하는데 20년 이기죠. 그러면 75% 남았겠지. 대신에 얘는 이게 없는 거죠. 즉 공통사용 제한가 아니잖아. 겸용자산은 얘까지만이지 기계장치는 오로지 과세 사업에만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기계장치는 1,500 되겠네요. 비품이 있어요. 비품은 2018년 2기죠. 그런데 얘는 25%씩 돌아가니까 남은 게 없죠. 그래서 얘는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얘는 제로. 비품까지 푸시면 돼요. 제품 보겠습니다. 제품은 21년 1월 10일 날 인도하고 1월 30일부터 매 10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대금 수령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자,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장기 할부 판매냐 이거야. 장기 할부. 자, 놀랍게 장기 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나는 1월 10일 날 제품을 인도했죠. 그리고 1월 31일부터 매월 말 받잖아요. 그럼 마지막 받는 날이 언제가 되냐면 12월 31일이 돼. 제품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이 안 돼요, 이게. 이해하셨죠? 장기 할부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 이게 장기 할부에 된다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되 중간에 폐업이 오면 폐업일을 모두 공급시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답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게 어차피 요렇게 와 있잖아. 답에 큰 차이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기 할부여도 어차피 똑같은 거고 장기 할부여도 똑같은 거예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제품을 총 12회니까 마지막 제품은 1200. 공급 시기 자체가 1월 10일이라는 거야. 공급 시기 자체가. 이해하셨죠? 이게 만약에 20회 분할 조건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급 시기가 1월 10일 아니 1월 31일 한 번, 2월 말일 한 번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거 3월 20일 다 끌고 오는 거. 이해하셨죠? 조금 다르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겸용사업자인데요. 역시 매입세과 관련된 주제가 됩니다. 분필이 없어요. 자, 가볼게요. 겸용사업자고 지금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요것도 오타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하면서 고칠게요. 여기가 20년 1기가 아니라 21년 1기로 좀 바꿔주세요. 21년 1기로.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매입 내역이 있고 공통사용 제한가 있습니다. 예정 공급가액 비율이 있고 매각 자료까지 있어요. 첫 번째는 21년 1기 부가세 납부세. 21년 1기 부가세 납부세. 그래서 매출세액 적고 매입세액 적고 납부세액
적습니다. 그리고 물음이 되게 많아요. 4까지 쭉쭉쭉 다 있어요. 자, 그러면 1기에는 지금 면세 사업은 준비 단계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급가액이 없으니까. 면세 사업은. 그런데 과세 사업은 공급가액이 있는 거고. 주 1을 보니까 주 1이 여기에 달려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21년 1기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면세 사업 관련 매입가액이 각각 되어 있어요. 매입세 공제 대상이고. 자, 그럼 매출세액은 5천만 원, 이건 심플한 거죠. 과세 공급가액이 있으니까. 자,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일단 있을 거예요. 그게 과세사 관련 매입가액이 2억 4천이니까 2,400만 원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고 공통매입세액이 있겠죠. 근데 이제 공통매입세액 자료가 2번인데 4월 15일 날 기계장치를 4천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게 막 3월 달로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왜냐면 예정 확정이 있어서 예정 때 안분해놓고 확정 때 정산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게 4월인지 그쵸? 2기로 나오면 10월 이후인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좀 의미 이해하시겠죠? 4월 15일 날 샀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면세 사업이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임시 비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비율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정 비율을 사용하는데 이때 임시 비율을 쓸 때 대원칙은 매입가액이 있으면 매입가액 비율대로 안분을 하고 그 다음 예정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하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꼬셨잖아.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하라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무슨 자료가 있어? 매입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매입 자료 비율대로 안분하시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순서가 매입 자료가 먼저니까. 그러면 3억 분에 2억 4천이 되는 거죠? 그럼 80%가 되겠네. 그래서 기계장치 공통 매입세액 자체는 400만 원인데 여기에 80%가 되죠. 3억 중에 2억 4천. 요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8에 32, 2,720만 원이 되나요? 납부세액은 2,280만 원. 납부세액이 2,280만 원 맞죠? 자, 두 번째 물음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1년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액을 계산하고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면 플러스, 감소시키면 마이너스 보. 시험장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자, 그런데 문제는 21년 2기, 21년 1기잖아요. 여기 21년 2기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잘 정리를 해보면 이때는 임시 비율을 쓴 거고 임시. 이때는 진짜 공급가액 비율이 나왔으니까 정산이 되는 거예요. 정산. 그리고 이때는 재계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뒤부터는. 지금 서로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정산이냐 재계산이냐는 차이가 있냐면 정산은 뭘 하지 않아요? 감가율을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재계산은 감가율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은 감가율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구사항 2번을 보면 이게 정산은 여기 소급해서 다시 정리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니까 면세 비율로 항상 계산하시면 되고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이 4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면세 비율이 몇 프로예요? 25%가 되죠. 맞죠? 25%. 맞죠? 25%. 여기.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요만큼 했었던 거죠?
48에 32. 그러면 320만 원. 이렇게 해서 맞나? 미안해. 면세 비율로 가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전에 면세 비율로 우리 안분했었던 게 20%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건 과세니까. 4, 5, 20. 20만 원에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요구사항 3번을 가보겠습니다. 요구사항 3번을 보면 22년 1기와 2기의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을 계산해 보래요. 자, 근데 한 개는 먹고 들어가. 보통 이게 많이 나오는데 매각을 한 거야. 22년 2기에. 자, 자산을 매각하면 더 이상 사용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재계산 필요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요 중에 답은 하나는 나온 거야. 얘는 제로. 얘만 재계산하면 되겠죠? 자, 재계산할 때도 항상 면세 비율을 가지고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면세 비율이 몇 프로야? 30%예요. 시험장 가서 공부하면 안 돼. 5% 이상이면 계산하는 거야. 5% 이상이면 무조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구사항 3번을 해보면 자, 기계장치 매입세액이 토탈 400만 원이었어요. 자, 여기서 감가율을 항상 반영을 하는 거야. 감가율. 근데 문제는 감가율을 언제부터 반영하는 거야? 사용했을 때부터 반영. 사용 시작했잖아. 사용 개시일부터 반영하는 거야. 사용 개시.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한 텀 있다가 사용 시작했으면 한 텀 있다가 시작하는 거야. 항상 사용 개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사용 개시일로부터 지금 기계장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보면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지금 감가율은 50% 남은 거죠. 그리고 면세 비율이 5% 증가한 거죠. 그러면 200만 원에 5%니까 250. 10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문제 세 번째는 10만 원 증가. 그리고 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 요구사항 4번은 심플하죠. 기계장치 A의 매각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비율인 거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 요거죠. 70%. 그래서 2천만 원에 70%를 가시면 돼요. 이때도 또 감가율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요건 안 할게요. 매각은 감가율이 없는 거야. 사용만 감가율이 있는 거지. 매각에 감가율을 적용하는 친구들은 이건 큰일 나는 친구들이야. 매각은 감가율이 없어요. 가격 자체에 지금까지 떨어진 가격이 다 반영돼 있겠지. 매각은 감가율이 없다. 자, 이제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법인세법. 문제는 기출문제가 제일 좋아요. 자, 그건 확실해요. 교수님들이 몇 날 며칠 고민해서 낸 거고 다양한 주제를 물어보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자, 범세 신고 자료고 자, 물음을 보시면 요구사항 자체가 거기에 입금 산입, 송금부수 산입 적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료 번호별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입금 쪽, 송금 쪽 자료 번호별로 다 적으라고 돼 있어요. 아유,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보면 첫 번째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했는데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처리를 했어요. 자, 시가가 불분명하면 순서대로 하는 거죠. 감정가액입니다. 감정가액 7천만 원으로 간다. 개별공시지가 뭐 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시가보다 3천만 원을 더 주고 산 게 되죠. 자산의 고가 매입이 되고 그러면 자산은 7천에 산 것이고 3천은 사회 유출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당행위. 외로 7천을 적으시고 그리고 이 사회 유출인데 대표이사니까 상여 처분하면 될 거고 그리고 토지는 감액을 하는 거죠.
아, 3천이지 3천 7천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유보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이렇게 써야 됩니까? 꼭 그렇게 안 써도 돼. 여기. 원래는 그냥 이렇게 유보 쓰는 거야 이쪽에. 근데 이제 한 줄로 나왔으면 마이너스 쓰시는 게 맞는 거고. 이따가 한 번 더 연습해 볼 거고. 여기 한 줄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때는 입금 산입 송금분 산입도 내가 적어야 되는 라인이면 마이너스 유보를 적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를 안 적어도 그냥 유보해도 다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 왔으니까 상관없어. 임상 실험이 많이 돼 있다고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해봤는데 다. 자, 최대주주인 갑으로부터, 자, 특수 관계인인 개인이죠. 개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5천 원에 매입을 했어요. 유가증권을 매입했는데 이때 유가증권을 싸게 매입한 거죠. 시가가 얼마야? 7천 원이 7천 원. 왜냐하면 비상장법인 주식은 감정가액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2천 원을 더 비싸게 산 거죠. 그럼 1,000 주니까 2천만 원을 더 비싸게, 더 싸게 산 거죠. 싸게 샀으니까 저가 매입에 대해서 입금 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증권 2천만 원 유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200만 원이에요. 근데 계산기를 안 뜨고 1,000주 맞네. 1,000주고 2천 원이니까 1,000주 곱하기 2천 원. 그렇죠? 200만 원. 근데 여기서 나는 사실은 하나 궁금증이 있어. 그래서 물어보기도 해봤는데 출제하신 사람이라고 추정된다고 하면 이게 할증 평가를 20% 규정이 있거든. 상증세법에서 최대주주면 여기 분명히 최대주주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7천이 할증 평가 전 금액이 이게 일반적이거든. 할증 평가해서 그 차액만큼을 과세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거든요. 함께 한 거 맞아요? 원래는 그게 맞아. 그리고 조세심판례나 법원 판례도 다 할증 평가 금액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또 이렇게 풀었고 이렇게 의미 이해하셨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할증 평가는 안 해도 된다. 나 혼자 질문하고 나 혼자 답한 겁니다. 세 번째. 전무이사로부터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를 했어요. 전기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21년 12월 1일에 토지 C를 1억 5천에 매각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입은 전기죠, 전기. 매각은 단기예요, 단기. 그러면 이거 뭐 어렵게 하지 말고 세무상 처분이익에서 항상 출발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무상 회계 처리는 그냥 마지막에만 보면 돼. 세무상 처분 이익은 자, 비싸게 산 거잖아. 고가 매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3천만 원이 고가 매입됐으니까 이게 세무상 취득 원가가 되고 매각가액은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1억 5천에서 7천을 뺀 8천만 원이 세무상 처분 이익인 거예요. 그런데 장부 보니까 얼마 잡았어요? 3천만 원밖에 안 잡았죠. 그러면 5천만 원밖에 안 잡았죠. 그러면 3천만 원이 누락된 거예요. 3천만 원이 입금 산입이고 다 원가에서 조정이 되는 거지 이게 차이가. 그렇죠? 원가니까 아이고 토지 3천만 원 유보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송금 산입 유보를 해놨으니까 이게 처분되면서 추인된다. 3천 유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그거보다는 지금 이게 훨씬 나아. 왜냐면 중간에 막 취득세 넣어놓고 막 이러면 더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항상 세법상 처분손익과 회계 장부상 처분손익을 비교해서 입금 산입 조정하시고 다 그 차이는 취득원가 관리에서 나오니까 취득원가를 조정해 주시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가보시면 자, 백두는 비상장 주식을 1,000주를 전기 말에 취득하고 회계 처리는 취득 원가로 했다가 단기 말에 12,000원에 딴 애들이 거래하는 걸 확인하고 혼자서 잡벅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미친 거죠, 미친 거.
회계학은 뭐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럼 자산을 감액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OCI로 처리가 됐으니까 이거 기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금 산입 쪽은 OCI 기타 포괄손익 500 기타. 그리고 저 유가증권을 감액해야 되는 거죠. 유가증권 500 유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나중에 이걸 처분하는 걸 상상을 해보면 이래요. 그럼 얘는 이제 나중에 처분을 했어. 처분을. 그래서 처분을 뭐 두 가지 타입이 있겠지. 하나는 전부 다 처분을 했어. 그러면 우리도 세법상 처분손익만 계산하면 돼. 세법상 처분손익.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세법상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회계 처리된 것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그냥 가정을 해서 내가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 회계 처리. 만약에 이거를 이제 처분을 했을 때 지금 이게 700만 원이었다가 얘가 500만 원 더해서 1200만 원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장부에. 그렇죠? 이거를 실제로 만 원에 좀 더 올려볼까? 15,000원에 처분했다고 해볼게. 그럼 세법은 다른 거 없어. 15,000원 곱하기 1000주. 그리고 세법은 그냥 계속 7,000원이야. 7,000원. 어? 이해하시겠어요? 7,000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아무것도. 혼자서 흥분했던 거야. 지금까지. 그렇죠? 회계가 흥분하잖아. 이게 회계 나 이게 평가 막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특히 우리 같이 주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 회사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회사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주식 시장에서 애들이 막 흥분하는 거지. 막 올라가고 내려 잠깐 흥분하는 거야. 나 얼마 전에 주식을 하나 산 게 있는데 좀 떨어졌어. 회사가 한 만보 전진을 위해 만보 전진을 위해서 1보 정도 후퇴해서 차트가 이러다가 이렇게 됐거든. 1보 후퇴했어. 1보. 하루에 마이너스 60% 나오더라고. 미국 주식인데 하루에 마이너스 60%. 1보 후퇴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후퇴 중인데 나 마이너스 75%야 지금. 계속 후퇴 중이야. 하지만 나는 믿어. 회사는 바뀐 거 아무것도. 세법도 그래. 우리 세법도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흥분하고 그러냐 이거지. 세법은 결국 이겼잖아. 결국. 중간에 흥분하는 거 우리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요 8,000원. 800만 원이 처분이 이익이 된단 말이야. 근데 회계 처리가 얘가 이렇게 하겠지. 차변에 뭐시 또 얘네들 또 FV, OCI 뭐 이렇게 치면 이걸 또 올리고 하잖아 또 애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1200까지 갔다 또 1500 갔으니까 300 흥분해서 한 번 더 올리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얘들은. 그 다음에 OCI 300 이렇게 올리잖아. 그쵸? 근데 모르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현금 받는다고 하고 현금 얼마 받았어? 1500 받은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대변에 FV, OCI 또 요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500 이렇게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또 세무조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거 입금산입 기타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세무조정 굳이 한다면 입금산입 기타 300을 하고 송금산입 하는 거 아니야. 송금산입을 얼마 하는 거야. 300을 하고 마이너스 유보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회계산 처분손익이 안 들어와 있잖아. 처분손익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처분손익을 800 입금산입해야 될 거 아니야. 입금산입이 요 300하고 작년에 500 해놓은 거 추인한 게 입금산입 된다는 거 아니야.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회계 처리도 두 번 할 수도 있지. 어떻게? 요 송금산입 300 하고 또 입금산입 얼마? 800 해서 네팅해서 500이 당해 연도에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해. 송금산입 400 송금산입 요거 양쪽을 먼저 해서 과표를 제로로 만들고 다시 요거 유보 추인 800 해서 전체 과표가 800 새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잖아. 굉장히 복잡한 세무 조정을 하는 거야, 그건.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럼 올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틀린 답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의 세무 조정은 굳이 이거 안 해도 돼. 어차피 유보잖아. 그리고 없어지는 유보니까 입금산입 800만 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회계 처리됐을 때.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실무적으로
이게 회계법인들은 이거 세무조정 아예 안 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우리는 안 해. 근데 감사팀이 알아서 하라고 해. 감사팀이. 회계감사팀은 이거 해야 돼. 왜냐면 이연법인세를 해야 되니까. 이연법인세 할 때 요거에 대해서 법인세율이 20%라면 자본에 가감하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요거 100만 원을 줄이고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을 거 아니야. 그때 이연법인세 잡을 때 이 감사하는 저기 회계하는 애들은 무식하니까 유보를 전체를 놓고 그냥 잡고 부채 잡고 자본을 조정을 다시 한번 하는 거 아니야. 걔들 무식해. 함께 하고 있는 거 맞나? 그렇잖아. 걔네 무식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재무제표에 생긴 세는 여기 OCI가 400 들어오고 여기에 부채가 100만 원 들어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직 지금 안 내지만 언젠가 낼 거라는 부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 유보를 가지고 부채를 하나 잡아놓고 어? 어? 그리고서는 다시 자본에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니들이 하고 우리 세무하는 사람은 우리끼리 할 때는 과표 아무 영향 없으니까 양쪽 조정도 안 해요, 사실은. 하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처분됐을 때도 우리는 처분 손익만 가지고 놀면 되지 과거의 세무 조정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거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 이제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5로 바뀐 5에 물음 2예요? 2? 여기에요? 여기. 좀 쉬었다 할까요?